그래소리 TV 문학 산책 소리로 듣는 이야기 세상 연속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강 작가님의 연작 소설 몽고 반점 4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709호의 초인종을 누른 시각은 정확히 9시 20분이었다. 문을 열고 나온 여자는 튜, 방금까지 엄마 찾다가 잠들었어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초등학교 2, 3학년으로 보이는 갈래머리 여자애가 그에게 플라스틱 포클레인을 내밀었다.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그는 포클레인을 일단 가방에 넣었다. 그의 집인 710호의 문을 열어두고 잠든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싸늘한 복도를 건너 아이 방의 침대까지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다. 5살인 아이는 아직 손을 빨았다. 옮기는 사이에 잠이 옅어졌는지 침대에 눕히고 나자 쪽쪽 손가락 빠는 소리가 어두운 방 가운데 저교했다. 그는 거실로 나와 불을 켰다. 현관문을 잠근 뒤 소파에 앉았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일어서서 다시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간 뒤 주차해 둔 차의 운전석에 앉았다. 2개의 6mm 테이프와 스케치북이 담긴 가방을 끌어안고 있다가 휴대폰을 열었다. 아이는요? 아내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잠들었어. 저녁은 먹었대요? 먹었겠지. 내가 왔을 땐 벌써 자고 있었어. 그래요. 난 11시쯤 들어갈게요. 애가 깊이 잠들어서 말인데 나 말이지. 네? 작업실에 다녀올게. 아직 마무리 못한 게 있어. 아내는 대답이 없었다. 지우는 깰 것 같지 않아. 아주 깊이 잠들었어. 요즘은 잠들었다 하면 아침까지 자잖아. 듣고 있어? 여보. 뜻밖에도 아내는 웃는 것 같았다. 가게에 사람이 없는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아내에게는 드문 일이었다. 가고 싶으면 가세요. 잠시 후 진정한 뒤 흘러나온 것은 한 번도 아내로부터 들어본 적 없는 착잡한 음성이었다. 나는 지금 문 닫고 들어갈게요. 전화가 끊겼다. 아무리 바빠도 먼저 전화를 끊는 법이 없는 조심스러운 성격의 아내였다. 당혹스러웠고 느닷없는 죄의식을 느꼈으므로 그는 잠시 휴대폰을 쥔 채 망설였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가 오기를 기다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는 곧 마음을 굳히고 시동을 걸었다. 막히지 않는 시간이니 아내는 20분이면 도착할 것이다. 그 안에 아이가 깨거나 할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아내가 돌아오기까지 교교한 집에 있고 싶지 않았고 필경 어두운 아내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작업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제이뿐이었다. 오늘 늦으셨네요. 전 지금 나가보려고요. 망설이지 않고 달려오길 잘했다고 그는 생각했다. 야행성인 4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이니 밤 내내 혼자 작업실을 쓸 수 있는 기회란 흔치 않았다.
제가 주섬주섬 짐을 꾸리고 트렌치 코트를 걸치는 동안 그는 컴퓨터를 켰다. 제이는 놀란 듯 그의 손에 들린 2개의 테이프를 보았다. 선배, 작업하셨군요. 그래. 제이는 군말을 붙이는 대신 미소를 지었다. 나중에 보여주세요. 알았어. 제이는 장난스럽게 경례를 붙이고는 어서 사라져 줘야겠다는 듯 팔을 힘껏 휘저 전력 질주하는 흉내를 내며 문을 열고 나갔다. 그는 웃었다. 웃음이 가신 뒤 자신이 퍽 오랜만에 웃었다는 생각을 했다. 밤을 꼬박 밝히고 그는 마스터 테이프를 꺼낸 뒤 컴퓨터를 껐다. 그녀를 찍은 테이프들은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광선과 분위기, 그녀 움직임들은 숨막힐 만큼 흡인력 있는 것이었다. 어떤 배경음악을 깔아야 할까를 잠시 생각해 보았으나 진공 상태와 같은 침묵이 나았다. 부드럽게 뒤척이는 몸짓과 나신 가득 만발한 꽃들과 몽고 반점, 본질적인 어떤 영원한 것을 상기시키는 침묵의 조화. 렌더링의 지루한 기다림과 오랜만에 싸우며 담배 한 갑을 바닥내며 그는 작업에 매달렸다. 마침내 완성된 작품의 러닝타임은 4분 55초였다. 엎드린 그녀의 몸에 바디 페인팅하는 그의 손으로 시작해 몽고 반점으로 페이드 아웃 되었다가 그늘져 거의 이목구비를 알아볼 수 없는 사막 같은 그녀의 얼굴이 비친 뒤 다시 페이드 아웃 되었다. 밤샘 뒤의 피로, 몸 곳곳에 모래알이 박힌 듯 깔깔한 느낌. 모든 것이 낯설게 보이는 이물감을 오랜만에 경험하며 그는 마스터 테이프의 라벨에 검은 펜으로 적었다. 몽고 반점 1. 밤의 꽃과 낮의 꽃. 그러자 그가 차마 시도하지 못한 것, 가능하다면 몽고 반점 2라는 제목이 붙여질 이미지. 실은 그것만이 전부였던 이미지가 어떤 그리운 사람의 얼굴처럼 절실하게 그의 눈을 가렸다. 진공 공간과 같은 침묵 속에서 몸에 꽃을 그린 남녀가 교합하는 장면. 몸의 몰입과 그에 따른 솔직한 몸짓.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성기조차 클로즈업 하기도 하며 진행되는 화면. 적나라하나 그 적나라함으로 인하여, 그 극한으로 인하여 도리어 고요히 정화되는 지점. 그는 마스터 테이프를 소나기에 넣은 뒤 만지작거리다가 생각했다. 만일 처제와 함께 찍을 남자를 골라야 한다면 그 자신은 안 된다. 그는 자신의 주름진 배와 튀어나온 옆구리살, 무너지는 엉덩이와 허벅지의 선을 알고 있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는 가까운 찜질방으로 향했다. 카운터에서 내준 흰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를 갈아입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을 환멸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역시 그는 안 된다. 그렇다면 누구? 누구에게 그녀와 섹스하게 할 것인가? 이것은 에로 영화 따위가 아니므로 섹스하는 신용만 잡아서는 안 된다. 정말로 삽입하도록 해 그 규합된 성기를 담아낼 것이다. 그러나 누구에게? 누가 그것을 승낙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처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는가? 그는 자신이 어떤 경계에 와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다.
뜨거운 김이 가득한 찜질방에서 그는 잠을 청했다. 적당히 건조하고 따뜻한 시간을 거슬러 돌아온 여름밤 같은 그곳에서 그는 사지를 늘어뜨린 채 누워 있었다.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로 그 이루지 못한 이미지만이 따뜻한 광휘처럼 그의 피로한 몸을 감쌌다. 짧은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 그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피부는 흐릿한 연두빛이었다. 방금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그러니까 방금 시들기 시작한 잎사귀 같은 그녀의 몸이 그의 앞에 엎드려 있었다. 그녀의 엉덩이에는 몽고 반점이 없었고 대신 온몸에 그 연두빛이 고르게 번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몸을 앞으로 돌렸다. 눈을 찌르는 빛이 그녀의 상체에서부터 비쳐 그는 그녀의 가슴 윗부분을 볼 수 없었다. 광원은 그녀의 얼굴 깨인 듯 했다. 그는 두 손으로 그녀의 다리를 벌렸는데 그녀가 잠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허벅지의 낭창낭창한 탄력으로 알 수 있었다. 그가 그녀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짓무른 잎사귀에서 흐르는 것 같은 초록빛즙이 그녀의 음부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향긋하면서도 씁쓸한 풀냄새가 점점 아릿해져 그는 숨을 쉬기 어려웠다. 절정의 직전에 가까스로 몸을 빼냈을 때 그는 자신의 성기가 온통 푸르죽죽하게 물들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것인지 그의 것인지 모를 싱그러운 즙으로 그의 아랫도리와 허벅지까지 시퍼런 풀물이 들어있었다. 수화기 저편에서 그녀는 다시 말이 없었다. 처제. 네. 다행히 그녀는 오래 침묵하지 않고 대답했다. 약간의 반가움이 담겨있는 대답인가? 그는 잘 판단할 수 없었다. 어제 잘 쉬었어? 네. 저 물어볼 게 있는데. 말씀하세요. 몸에 그린 것들 혹시 지웠어? 아니요. 그는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거 지우지 말아주겠어? 내일까지만이라도. 아직 덜한 게 있어. 한 번 더 찍어야 할 것 같아. 혹시 그녀가 웃고 있는가? 그가 볼 수 없는 전화선 저쪽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가? 지우고 싶지 않아서 씻지 않았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꿈을 꾸지 않아요. 나중에 지워지더라도 다시 그려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그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됐다. 라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런 사람이라면 허락할지도 모른다. 그 어떤 것이라도 허락해 줄지 모른다. 내일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거기로 오겠어? 선바위 작업실. 좋아요. 그런데 한 사람 더 올 거야. 남자야. 그 사람도 옷을 벗고 꽃을 그릴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그는 기다렸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그녀의 침묵이 대체로 긍정을 내포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므로 그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좋아요.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거실을 빙빙 돌았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갔고 아내는 가게에 나가 그가 오후 3시쯤 돌아왔을 때부터 빈집이었다.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그는 처제에게 먼저 전화했던 것이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그는 아내에게 전화했다. 어디에요? 냉담하기보다는 착잡한 목소리로 아내가 물었다. 집이야. 일은 잘 됐어요? 아직 내일 밤까지 바쁠 것 같아. 그래요? 그럼 쉬어요. 전화가 끊겼다. 차라리 아내가 다른 아내들처럼 소리치고 화를 낸다면, 잔소리를 하고 악담을 퍼붓는다면 마음이 편할 것이다. 이토록 쉽게 체념하고 그 체념의 앙금이 우울함으로 가라앉는 아내의 성격이 그를 숨막히게 했다. 그것이 아내의 선하고 약한 면임을,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임을 모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신이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한 것임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아내의 인내와 선의가 숨막힌다고, 그래서 더더욱 자신이 나쁜 쪽이 되어가는 거라고 강변하고 싶었다. 죄의식과 후회, 망설임이 얽힌 감정의 회오리가 지나가자 그는 계획했던 대로 제이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다. 선배, 오늘 저녁에 나올 거예요? 아니, 그는 대답했다. 어제 밤샘 했어. 오늘 좀 쉬려고. 그래요? 20대 후반다운 자신감과 젊음, 여유가 느껴지는 제이였다. 건장하기보다는 마르고 단단한 체격인 제이의 옷을 그는 머릿속으로 벗겨보았다. 괜찮을 것 같았다. 내 부탁 좀 들어줘야겠다. 무슨 부탁이요? 내일 시간 있어? 내일 저녁 약속 있는데요. 영문을 몰라 하는 제이에게 그는 M의 작업실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오후 2시간이면 돼. 저녁까진 안 걸려. 라고만 했다가 그는 마음을 바꾸었다. 너 어제 그 작품 보고 싶다고 했지? 제이는 물론이죠 라고 선선히 대답했다. 내가 지금 작업실로 가지. 그는 전화를 끊었다. 간밤에 편집한 테이프가 꼼꼼한 스타일리스트인 제이의 마음에 들기를, 호기심을 일으켜주기를 그는 기대했다. 더구나 같은 작업실을 쓰는 사람의 부탁이니 온순한 성격의 제이는 쉽게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불확실하지만 낙관적인 예감을 품고 있었다.